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204회 시작합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간 한반도 소식을 우리 문경환 동북아인문 대표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22일, 23일 이틀 연속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2일 새벽에 30발, 23일 새벽에는 16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로켓은 모두 88발이 되었습니다.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새벽에 발사한 이유는 한국의 새벽이 미국의 낮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로켓 발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단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동일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긴장 고조에만 관심 있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 협박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4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20일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배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박근혜가 23일 네덜란드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쌍방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쓰고 있으며 모두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바라고 평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 최종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19일, 20일 중국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사이에 비공식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언론은 일본인 6월 반환 문제가 주된 의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과 종전 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3만 4천여 명의 유골 가운데 일본에 보내진 1만 3천여 구를 제외한 2만 천여 구의 유골이 북한에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외무성 국장급 공식 협의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예상을 깨고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는 내용의 조약에 신속히 서명했습니다. 19일에는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일에는 하원이, 21일에는 상원이 비준 동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속전속결에 서구 언론들은 푸틴이 완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19일 러시아 크림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도 새벽에 열렸습니다. 자, 올해 3차 회의인데 핵안보 정상회의가 뭔지 한번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핵안보 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입니다. 핵 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 방안, 원자력 안전 방안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되고요.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자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국제 안보를 위해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10년 4월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년으로 진행되고 지난 2012년에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핵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부르죠. 이런 조약이 있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사실 NPT를 통해서도 핵 안보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PT는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과 비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 금지가 핵심인데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고 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면서 비핵 보유국들의 불만이 매우 커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NPT 체제가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이제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NP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새롭게 제안한 게 바로 핵 안보 정상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PT 체제가 그동안에 이제 핵 보유국들의 핵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감축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는 NPT에서는 핵 보유국들의 감축,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감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번 이제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핵무기 122여 개에 달하는 핵물질이 폐기됐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구상에는 10만 발이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 하면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속도로 핵 무기를 감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합치면 거의 전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구형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신형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 안보 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3,000년 걸리는 거를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한 그 오바마에게 노벨상을 준 거군요. 네, 3,000년 후에나 줄 법한 상인데. 자, 그럼 이제 이번 3차 회의에서 주목할 주제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공식 의제는 위험한 핵물질의 감소, 모든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 향상, 이런 세 가지 의제를 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의제는 원래 회의 목적과 똑같고 이전 회의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러운 주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을 끝으로 회의가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핵 안보와 관련된 전문 기구 창설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년이 이제 회의가 종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회의로 해서 이 회의는 종료하기로 일단 얘기가 돼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원래 회의 목표인가요? 원래 회의 목표는 아니었는데 핵 안보, 그러니까 뭐 핵물질 생산 이전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약이나 기구를 탄생시키지 않고 이 회의가 끝나버리면 사실 성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2년 한국에서 이제 회의를 유치한 것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회의를 유치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데 이 두 나라가 다 핵 보유국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왜 이런 나라에서 이제 핵안보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2012년 한국에서 이 핵 안보 정상회의를 한 것은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핵 발전 분야의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우라늄 농축 원료를 생산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이 우라늄 농축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유렌코라고 하는데 이 유렌코가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 1대1대1로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합작 기업입니다. 그 우라늄 농축 기술이 사실 이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업적 우라늄 농축 이 공장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라늄 이 농축 우라늄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이 기술 개발을 다른 나라들이 하게 되는데 초반에 이제 했던 나라들이 러시아, 프랑스, 소독, 네덜란드, 일본 이 나라들이 독자적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선진 기술을 일찍부터 보유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란, 북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를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소수 국가들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에서 회의를 한 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덜란드 어쨌든 뭐 연관성은 있네요. 네, 이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자, 24일 날 개막식에서 박근혜 씨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 기조연설을 맡긴 것도 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이제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지향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뭐 보도에서는 뭐 국제망신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이 기조 연설에서는 대체로는 평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북핵과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지금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어기고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정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지향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 안보, 핵 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변에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지향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네.
사실 뭐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보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뭐 핵발전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뭐 모든 나라의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네.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북한만 유독 이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국제적 망신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정상 회의를 하기 전에 19일 날 청와대에서 사전 녹화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이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영변에 뭐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국제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게 사실 그 영국 군사 전문 기관인 IHS제인인데요. 지난 1월 달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체르노빌보다 뭐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서울의 모 교수 코멘트를 인용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처는 서울의 어떤 교수가 한 발언인데 그게 영국의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실렸고 그걸 마치 국제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인 것처럼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한 그런 셈이 됐죠. 이것도 기사 세탁이 됐군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표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변 원자로와 1986년에 사고가 난 체르노빌 원전이 모두 흑연 감속로이긴 하지만 규모와 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변 그 원자로는 5메가와트 이 실험용 원자로인데 열 출력 기준으로 해서 체르노빌 원전의 12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다음에 핵 연료 연소도도 매우 낮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만에 하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영변의 핵단지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연쇄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도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박근혜 씨가 기조연설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또 북을 공격하는 또 과학적 근거 없이 또 발언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 그 집중 분석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K투데이 시간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자원인 히토류가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한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대일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사흘 만에 일본이 백기투항을 할 정도로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사모펀드 SRE 미네랄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합작회사 퍼시픽 센츄리가 앞으로 25년간 정주시 지역의 모든 히토류 개발권을 가지며 그 가치는 약 65조 달러, 한화로 자그만치 약 6경 8,7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질 탐사 프로젝트 29년 경력의 전문가인 SRE 집행이사 루이스 슈어만 박사는 정주가 세계 최대 히토류 산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토류란 란타넘족 원소 15개와 스칸디움, 이리듐 등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히토류는 희귀한 원소는 아니지만 농축된 광물 형태로는 구하기 힘들어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토류는 탁월한 화학, 전기, 자기 성질을 갖고 있어 첨단 산업 분야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늘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산파장 램프, LCD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차세대 산업에도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히토류를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이라 부릅니다. 한국에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지만 대부분 품위가 0.1% 이하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품위란 광석 안에 히토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을까요? 북한 정주시에서 광물 탐사 작업을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산 지질 자문업체 HDR 쌀바에 따르면 정주시의 히토류는 광물로 60억 6,497만 톤이며 전 히토 산화물 TREO로 2억 1,617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TREO 매장량 1억 5,422만 톤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수치가 과연 사실일까요? 2012년 11월에 나온 주간 시사인 271호 기사 북한 히토류 매장량 알고 보니 세계 2위에는 북한의 히토류 광물 매장량이 10억 톤 이상, TREO로 4,800만 톤이라고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37회 북한 자원을 지켜라 편은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2천만 톤이며 경제적 가치는 5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히토류는 광물 내 함량이 낮고 정제가 까다로워 품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ACDR 쌀바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주의 히토류 품위는 평균 3.56%라고 합니다. 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위가 2%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채광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사인 보도나 KBS 방영물에서도 북한 광산에서 나온 샘플을 분석한 결과 품위가 10%를 넘어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우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일찍부터 히토류를 연구 개발했으며 이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히토류 공업에 뛰어든 때는 1980년대이며 1988년에는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를 설립해 히토류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경남도 함흥시에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히토류 재련소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히토류 수입량은 3,287톤, 5,900만 달러였습니다. 이번에 SRE가 밝힌 정주시 히토류의 가치는 6경 8,799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원을 외국 펀드와의 합작이 아닌 남북 합작으로 개발했다면 남북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이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